런던의 상징적인 경기장 중 하나인 크레이븐 코티지에서의 밤은 유독 혹독하고 잔인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풀럼과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가 종료되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경기장 전체를 감싼 것은 축제의 환호가 아닌 원정팀 팬들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새겨진 이 대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패배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꿈꾸던 북런던의 거함 토트넘이 이제는 강등권이라는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선고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 존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런던 특유의 차가운 안개와 짙은 패배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에는 진흙과 잔디가 묻어 있었지만 정작 승리를 향한 투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팀은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이자 가장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리그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와 강등권인 18위 팀과의 격차가 단 4점 차이에 불과하다는 공포스러운 현실뿐입니다. 토트넘 수뇌부는 이번 시즌 중반팀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경질하고 이고르 투도르를 새로운 소방수로 임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강경파 전략가로 알려진 투도르는 부임하자마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1대4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어진 이번 플럼전에서도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전술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점유율이었습니다. 플럼과 같은 중위권 팀을 상대로 토트넘은 고작 4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공격적인 축구 철학에 대한 정면적인 부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은 힘없이 끊겼고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는 상대 수비수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관중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프타임 때부터 시작된 팬들의 야유는 경기가 끝난 후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평생을 토트넘에 헌신했던 골수 팬들조차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일부는 구단 수뇌부를 향해 거센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유일하게 취재진 앞에 선 인물은 신인 미키 판더 펜이었습니다. 억대 주급을 받는 공격수들이 언론의 질타를 피해 뒷문으로 숨어들 때 이 네덜란드 출신의 젊은 센터백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단순한 패배의 슬픔이 아닌 뼛속까지 파고든 분노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답변이나 뻔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심장이 도려내진 후 남겨진 거대한 구멍에 대해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잔혹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더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술의 핵이었던 존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한 대가였으며 그 결정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이제 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서 판더펜이 뱉어낸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구단 수뇌부와 팬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플럼전의 패배가 확정된 후 크레이븐 코티지의 취재구역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녹음기를 들이밀며 패배의 원인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로 얼굴을 가린 차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새로운 캡틴으로 임명된 미키 판더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마치 억눌려 왔던 것이 터져나오듯 숨겨진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판더펜의 인터뷰는 시작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주장들이 내뱉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혹은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하겠습니다. 식의 영혼 없는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토트넘의 라커룸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감없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구단 수뇌부가 내린 결정들이 현장의 선수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독이 되었는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전술적 변화에 대해 묻자 판더펜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에서 전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삼을 쓰든 백사를 쓰든 그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팀의 영혼이 통째로 뽑혀나갔는데 전술판 위에 말 몇 개를 옮긴다고 승리가 찾아오겠습니까? 그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구단 수뇌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답변에서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공격진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팀의 득점 순위를 알고 있습니까? 1위는 히시 알리송이지만 그 뒤를 잇는 2위와 3위가 바로 저와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수비수 2명이 팀의 주 득점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술적 다양성이 아니라 공격진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수비수가 골을 넣어 연명하는 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판더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가장 뼈아프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수뇌부는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낼 때 단순히 30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 하나를 정리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소니가 사라지면 다른 젊은 공격수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축구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니가 우리 팀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골 숫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부재가 가져온 연쇄적인 붕괴 현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니는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 2~3명을 강제로 묶어두는 전술적 커브였습니다. 그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상대팀은 공포에 질려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대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니가 사라지자 우리 팀의 젊은 공격수들은 전방에서 고립된 차제에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니 공은 하프라인조차 넘기 힘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기록한 42%라는 점유율이 그 비참한 결과물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판더펜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팀을 사랑하고 승리를 갈망하는 선수가 느끼는 무력감과 자신들의 미래를 망친 구단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믹스트존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남은 토트넘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진짜 토트넘은 소니와 함께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다음 날 영국 모든 스포츠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며 축구계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키 판더파인이 믹스트존에서 쏟아낸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 기록지에 새겨진 잔혹하고도 기이한 통계들로부터 기인한 절규였습니다. 풀럼전이 종료된 후 발표된 세부 데이터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치는 팀 내 최다 득점자 순이었습니다. 판더펜의 말대로 히샬리송이 간신히 2자릿수 득점을 유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2위와 3위는 공격수가 아닌 중앙수비수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였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 수비수가 득점에 가담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한 팀의 주전 센터백 듀오가 팀 내 득점 2위와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술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진이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고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진은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운 고행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는 실종되었고 측면에서의 돌파는 번번이 상대 풀백의 발에 걸렸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미드필더의 유일한 대안은 무의미한 코너킥을 유도하거나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전방으로 올라갈수록 토트넘의 뒷공간은 더욱 처참하게 노출되었습니다. 판더펜과 로메로는 자신들의 본업인 수비보다 득점에 더 열을 올려야 하는 기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격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 수비수들이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렸고 이는 곧 상대 역습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풀럼전에서 허용한 두 골은 모두 토트넘의 공격 상황에서 공을 빼앗긴 뒤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용한 실점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전술 운영은 팀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선수들 사이에 신뢰마저 갉아먹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효 슈팅의 질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당 평균 유효 슈팅 횟수는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손흥민이 존재하던 시절 손이는 단 한 번의 기회만으로도 골망을 흔드는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슈팅 각도를 좁히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 공격진에게는 그런 위협감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이제 토트넘의 공격수들을 박스 바깥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후 분석 채널들은 토트넘의 전진 패스 성공률이 지난 시즌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격 지역으로 투입되는 이른바 파이널 서드 패스의 정확도는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을 운반할 리더가 사라지자 토트넘의 빌드업은 의미 없는 횡패스와 백패스의 반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판더펜은 이 지점을 정확히 꼬집었습니다. 수비수인 제가 공을 잡았을 때 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우리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에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뒤로 공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점유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결국 수백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입한 젊은 유망주들은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압박과 템포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 영상으로 팬들을 설레게 했던 그들은 실제 경기장에서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득점력 빈곤, 점유율 하락, 수비수들의 무리한 전진 가담. 이 모든 수치는 토트넘이 현재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판더펜의 독백은 이 통계학적 비극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슬픈 보고서였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미키 판더펜이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했던 지점, 즉 손흥민이라는 전술적 커브의 상실은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모든 전술적 재앙의 뿌리입니다. 수뇌부는 손흥민을 매각하며 그의 나이와 주급 대비 효율성을 따졌겠지만 그들이 계산기에서 놓친 가장 결정적인 수치는 바로 손이가 경기장 전체에 미치던 인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상대팀의 수비 라인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를 향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그 어떤 감독도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1대1로 방치하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명의 풀백과 한 명의 커버, 미드필더가 그를 막기 위해 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토트넘의 모든 공격 루트가 살아나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순간 반대편에 쿨루셉스키나 중앙의 히시알리송에게는 태평양같이 광활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그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을 보십시오. 소니가 사라진 왼쪽 측면은 더 이상 상대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풀럼의 수비진은 토트넘의 젊은 윙어들을 상대로 굳이 2중 3중의 수비벽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 풀백은 자신감 있게 1대1 대결을 펼쳤고 남은 수비수들은 중앙에 밀집하여 토트넘의 공격진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반더펜은 이 현상을 전술적 고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니가 수비진을 휘저어 놓지 못하니 우리 팀의 어린 선수들은 상대 수비의 숲에 갇혀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주던 거대한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픈 것은 전환 패스의 실종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피니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은 뒤 반대편으로 단번에 연결하는 롱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찰나의 순간 소니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날카로운 패스는 토트넘 역습의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엔진이 꺼진 토트넘의 역습은 느리고 둔탁합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이 멈칫거리는 사이 상대 수비는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기다립니다. 속도가 생명인 토트넘의 축구에서 속도가 거세된 것입니다. 심지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빈자리는 거대했습니다. 정교한 킥력을 갖춘 전담 키커의 부재는 토트넘의 득점 루트를 반토막 냈습니다. 판더펜과 로메로가 공중볼 경합을 위해 전방으로 올라가도 그들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되던 소니의 특급 크로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날아가는 코너킥과 프리킥은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구단 수뇌부는 수백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엔진들을 샀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엔진들을 하나로 묶고 가동해줄 핵심 부품인 소니를 단돈 수십억 원에 팔아친 셈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유기체의 뇌이자 심장이었습니다. 뇌가 사라진 몸은 반사신경으로만 움직일 뿐 체계적인 전략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판더펜의 말처럼 토트넘의 선수들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왼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 나타나 공을 받아주고 미친 듯한 속도로 골문을 향해 돌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잔디와 상대 수비수의 비웃음 섞인 시선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술적 커브를 잃은 대가는 리그 순위표의 수직 낙하라는 잔인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키 판더펜이 인터뷰 도중 가장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했던 지점은 전술판 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치 위에서 체감하는 상대 팀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축구는 기량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아우라와 기싸움이 지배하는 심리전의 장이기도 합니다. 판더펜은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상대에게 심어주던 공포라는 방패가 사라진 후 토트넘이 얼마나 발가벗겨진 차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에게 토트넘 원정이나 홈 경기는 거대한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 공포의 실체는 명확했습니다.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렸다가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순간 경기는 그대로 끝난다는 생존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상대 감독들은 경기 전 브리핑에서 항상 손흥민을 자유롭게 놔두지 말라는 지시를 최우선으로 내렸습니다. 이 심리적 억제력은 토트넘 수비진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상대가 감히 라인을 높여 압박하지 못했기에 판더펜과 로메로는 훨씬 여유롭게 빌드업 이주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목격된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풀럼의 선수들은 토트넘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상위권 팀인 양 오만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판더펜은 풀럼의 센터백 케빈 베시가 히시 알리송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베시는 심판의 눈을 피해 거친 신체 접촉을 예사로 삼았고 득점 후에는 토트넘 선수들의 면전에서 조롱 섞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피치를 누빌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팀 전체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성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존재 자체로 심판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주춤하게 만드는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소니가 사라진 토트넘은 이제 상대 팀들에게 한번 해볼 만한 팀이 아닌 무조건 잡아먹어야 할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토트넘의 역습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미친 듯한 압박을 가합니다. 공포심이 사라진 자리에 오만함이 들어찼고 토트넘은 그 오만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판더펜은 이 현상을 심리적 권력의 강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니는 우리 팀의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가 존중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약체 팀들이 우리를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공을 잡아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칠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굴욕적인 공기는 라커룸 전체를 잠식했고 어린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축구는 기세의 싸움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진 토트넘은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대 팀들은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날을 승점을 챙기는 축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던 무자비한 날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탓하는 길 잃은 아이들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공포를 잊은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토트넘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키 판더펜의 날카로운 시선은 경기장 너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레비 회장의 뒷모습을 향했습니다. 그는 팀을 사지로 몰아넣은 구단 수뇌부에 재앙적인 이적 시장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수뇌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세대 교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팬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수십억 원이라는 프리미어 리그의 위상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금액에 팀의 상징인 소니를 미국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가져온 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사들인 전 세계의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수뇌부는 이 화려한 연립 리스트를 발표하며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판더펜은 이 숫자의 함정을 냉혹하게 파헤쳤습니다. 수뇌부는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은 화려한 유망주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잔혹한 강등권 싸움입니다. 피와 땀은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의 사투에서 그놈의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3년 뒤에, 5년 뒤에나 터질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냉소 섞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강등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발재간이 아닙니다. 상대의 거친 태클에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동료들의 무너진 정신을 다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야유를 퍼붓고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 모든 비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인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는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 어린 선수들의 다리는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니가 지난 10년 동안 이 팀을 위해 피를 흘리며 구축해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리더십의 품격은 절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적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더펜은 이를 역사적인 실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영진은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팀의 정체성을 팔아치웠고 그 대가로 현장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커리어를 걸고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레비 회장은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고액 연봉자를 정리하고 유망주들의 가치를 높여 재판매하는 모델은 경영학적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경영학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팀의 중심축을 뽑아버린 대가는 승점 하락보다 무서운 팀의 붕괴로 다가왔습니다. 판더펜은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가 너무나도 가볍고 부서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어른이 없는 팀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려한 신기루는 거치고 남은 것은 황폐해진 순위표입니다. 수뇌부의 오만한 도박은 실패로 돌아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과 남겨진 선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판더펜의 고발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비즈니스로만 접근했던 차가운 자본 권력을 향한 뜨거운 일침이었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이 오래된 경고는 지금 북런던에 무너져가는 제국 위에서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폭풍 같았던 미키 판더펜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은 무렵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비판 대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차에 현재 토트넘 라커룸을 지배하고 있는 기이하고도 슬픈 공기를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전인 주장이자 팀의 상징이었던 존재가 남긴 너무나도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혀버린 남겨진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판더펜은 하프타임 터널을 지나 라커룸으로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숨 막히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 홈 관중들이 쏟아내는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판더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 같았습니다. 라커룸 문을 닫고 들어섰을 때 저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투지 대신 혼란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박수를 치며 우리를 다독이고 다시 싸울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텐데 지금은 오직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를 뿐입니다. 판더펜은 팀이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근육기억에 새겨진 상실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미칠 듯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몰릴 때마다 혹은 경기가 풀리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마다 우리 미드필더들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수년간 몸에 배어버린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나타나 공을 받아주고 그 마법 같은 스프린트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때마다 그 공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캄캄한 심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니가 떠난 후 우리는 전술적 무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방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판더펜은 어린 동료들이 겪는 혼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선수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을 밝혀줄 등대가 필요한데 구단은 등대지기를 쫓아내고 등대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선수들 사이에서 번지는 패배주의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80분까지 실점해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이라면 한 번은 해줄 것이라는 그 근거 있는 확신이 팀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제골을 허용하는 순간 라커룸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자각이 선수들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판더파이는 이 심리적 붕괴가 강등권 경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더펜의 마지막 고백은 런던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쓰라린 사실은 우리가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우리의 진짜 주장이 지구 반대편에서 환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행복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떠나서 행복을 찾았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빈자리에서 매일같이 유령을 쫓으며 자멸하고 있습니다. 라커룸의 주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주인을 잃은 슬픈 사냥개들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미키 판더펜이 크레이븐,
코티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쏟아낸 뼛속 깊은 독백은 즉각 영국 전역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선수의 불만이 아니라 구단 수뇌부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완벽한 고발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축구 전문가들은 판더 펜의 발언을 인용하며 토트넘이라는 거함이 침몰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 게리 네빌은 판더 펜은 토트넘의 그 어떤 감독도 해고될까 두려워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진실을 말했습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그는 구단 수뇌부가 팀의 영혼이자 살아있는 전설을 고작 수십억 원에 팔아치운 것은 경영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토트넘에게 부족한 것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피치 위를 지배하는 위협적인 권력입니다.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챔피언십으로 강등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의 경고는 토트넘 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역시 강등권 경쟁에서 유망주의 잠재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판더 펜의 분석은 모든 디렉터들의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며 동조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시즌 토트넘 호스퍼의 위기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수뇌부의 연이은 오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판더 펜의 인터뷰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을 빼앗은 것은 단순히 출전 명단에서 이름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심리적 방패,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을 통째로 도려낸 행위였습니다. 토트넘의 팀버스는 죽음 같은 종막 속에서 런던을 떠났습니다. 영국 하늘의 잿빛 구름은 다가오는 생존의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끔찍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런던에서 8,000km 이상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 손흥민은 LAFC와 함께 새로운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무대에서 매 경기 환상적인 어시스트와 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썩어가는 제국을 떠나 행복한 축구를 찾아 나선 그의 결정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 대신 환호성을 들으며 미소 짓는 소니의 모습은 런던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단지 남겨진 자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피치 왼쪽 구석을 바라보며 그의 그림자를 그리워해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판더 펜의 고백처럼 토트넘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판 것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클럽의 위험 그 자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은 이토록 잔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찬란했던 7번의 유산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태양 아래만 빛나고 있고 북런던에는 오직 짙은 안개와 후회 섞인 한숨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